네, 그럼 이번에는 그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해지드 스터디가 어떻게 IMO나 또는 마린 인더스트리에서 적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2019년에 건조된 세계 최초 액화수소 운반선을 예로 가지고 왔습니다. 세이고 프론티어라고 하는 배인데요. 이 선박의 이제 건조 배경은 일본 자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호주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일본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소를 수송할 수 있는 액화수소 운반선의 건조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수소 운반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만약에 룰이나 스탠다드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건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선박이 세계 최초 수소 운반선이다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국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선박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의 이제 첫 번째 단계로서 해지드 스터디가 수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본 스터디의 주요 목적은 주관청의 선박 설계 그리고 건조 승인을 위해서 수행이 되었던 거고요. 그 결과 보고서가 IMO의 정보 문서로 제출이 되어서 회원국들이 이제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실제 액화수소 운반선에 관련된 위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IMO에 제출된 문서를 바탕으로 앞서 살펴본 해지드 스터디의 절차를 상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 스터디가 진행이 되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화면이 잠시 꺼졌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화면이 잠시 꺼졌습니다. 네, 저 앞서서 이제 해지드 스터디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적용 시스템의 검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지드 스터디의 목적 자체가 설계 초기의 위험도를 식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설계 변경 등을 이제 수행을 해서 효과적으로 위험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본 스터디에서는 대상 선박에 일반 배치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액화수소 운송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위험 요소의 식별과 평가에 집중해서 이제 시스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선박 소개를 해드리면 해당 선박은 2,500 큐빅미터의 이제 액화수소가 저장 운송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전장은 한 107m 정도가 되고요. 그로스 토네이지는 한 8,0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2,600kW의 이제 엔진이 탑재가 되고 서비스 스피드는 한 13노트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의 이해가 완료됐다는 이제 가정하에 다음 단계로 실제 워크샵 스터디를 위한 실제 해지드 스터디를 위한 워크샵이 꾸려졌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도 범위와 목적에 맞추어서 전문가 그룹들이 구성이 되고 워크샵 일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본 해지드 스터디에서 명시된 걸 살펴보시면 2015년 10월 5일에서 7일까지 약 3일간 해지드 스터디가 진행이 되었고 다양한 분야의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석되었다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멤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NK의 컨설팅 서비스에서는 그 해지드 워크샵을 진행하는 진행자인 퍼실리테이터와 서기, 비서관이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선급에서는 한 명의 헐 디자이너, 그리고 또 카고 컨테인먼트 시스템 전문가, 그리고 카고 핸들링 시스템 전문가 이렇게 세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마린 사이언스라고 하는 해운 회사에서는 실제로 세 명의 해기사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내셔널 마리타임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는 세 명의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도 평가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박을 건조했던 가와사키 헤비 인더스트리에서는 8명의 그 구조 전문가들, 그리고 2명의 위험도 평가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한 명의 극조원 엔지니어링 전문가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22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 전문가 그룹이면 실제로 이제 액화 수소 운반선의 위험도를 식별하고 분석하는데 충분한 범위의 전문가들이 꾸려졌다고 봐도 좋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헤지드 스터디는 정성적인 위험도 분석 기법으로 전문가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 그룹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 그룹이 확보가 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시스템 노드의 설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노드를 나누는 이유는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위험도 평가를 하기에는 시스템이 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이제 특성에 맞게 구획을 지어서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모드를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전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다음 그림에서 보는 같이 선박의 기본 설계라든지 운항 항로, 그리고 화물의 뭐 적재, 양하, 뭐 저장, 운송 등과 같은 시스템, 그리고 이제 운전 절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과 이제 선박 운항에 대한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본 스터디의 전문가들은 수소 화물의 운송 절차를 다음과 같이 이제 플로우 차트로 나타내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뭐 가정하자면 이제 케이스 선박이 호주 항구에 입항을 해서 액화 수소를 적재하는 로딩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고 화물 적재가 끝이 나게 되면 이제 화물 파이프 내에 잔재하는 이제 수소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질소를 불어넣는 가스 퍼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 라인을 그러니까 육상과 분리하고 그리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되죠. 액화수소는 대개 이제 마이너스 250도 정도에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운항 중에 온도 유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항 시에는 이제 화물의 적화 작업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뭐 액화수소는 이제 극좋은 상태에서 잘 이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화물 파이프라인의 뭐 쿨다운이라든지 뭐 탱크의 압력을 미리 이제 사전에 조정을 하고 양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양화가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화물 파이프 내에 잔재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질소를 불어넣는 가스 퍼징을 하고 다시 이제 호주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이제 호주 입항 시에 적화 작업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극조원 그 액화 수소가 잘 수급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화물 시스템의 압력과 온도들을 낮추는 작업을 미리 수행한 후에 이렇게 적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 플로우가 하나의 전체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은 2.5년마다 중간 검사, 그리고 5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도킹을 해야 됩니다. 이제 도킹을 할 때는 당연히 화물 탱크 저기 양화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화물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킹이 되게 되고요. 도크에 들어가기 전에 화물 탱크를 이제 대기 온도까지 높이는 온도를 높이는
작업과 그리고 불활성 가스를 채우는 작업, 그리고 작업자들이 탱크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에어를 불어넣는 이런 일련의 작업을 거친 후에 실제로 이제 도킹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킹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게 역으로 안에 탱크 내에 잔재해 있던 산소를 없애주고 대신에 질소를 불어넣고 그리고 탱크를 이제 극초온까지 떨어뜨릴 수 있도록 쿨다운 작업을 하고 이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로딩 작업을 재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체 대상 선박과 화물 운전 모드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로딩 그리고 시고잉 그리고 언로딩 그리고 도크인, 도크아웃 이렇게 5개의 노드로 이제 쪼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본 스터디에서 이렇게 노드를 본선 시스템별로 나눈 게 아니라 이렇게 운항 모드별로 나누었는데요. 실제 위험도 평가를 하는 전문가의 특성이나 또 스터디의 목적에 따라서 시스템별로 나누거나 운항 모드별로 자유롭게 나누어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각각 노드별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가이드 단어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앞서 또 말씀드린 것 같이 가이드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해지드 전문가 그룹이 위험 요소를 잘 연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해지드 전문가들은 크게 6가지의 위험 요소들을 고려를 하였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 약 20여 가지의 가이드 워드를 사용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레이아웃 해자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선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 그리고 화물이 가지고 있는 급조온과 관련된 위험 요소, 그리고 이제 화물이 이제 저인화점 화물이기 때문에 화재 폭발에 대한 위험 요소, 그리고 시스템이나 선박의 노후화와 관련된 위험 요소들, 그리고 시스템의 고장과 관련된 위험 요소, 그리고 사람의 실수로 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SO나 다른 가이드라인에서도 자유롭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가이드 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헤드드 워크샵의 특성이나 전문가 성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가이드 단어를 별다른 규칙에 상관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가이드 워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이드 워드를 통해서 특정 부분의 위험 요소를 제대로 식별해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이드 워드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워크시트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보시는 이제 테이블이 본 해지드 스테디에서 직접 사용이 된 워크시트입니다. 해지드 스테디를 수행하기 위한 항목들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워크시트하고는 약간 포맷이 다르기는 합니다. 워크시트도 100% 우리가 어떤 스탠다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ISO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위험도 평가나 성격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포맷이 다르거나 이제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핵심적인 부분으로는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 위험 요소에 이제 식별되는 해자드, 그리고 가이드 워드, 그리고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제 수단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안전 조치들 가운데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수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전수단,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항은 여기 보시면 위험도 식별과 더불어 위험도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그 빈도에 대한 그 인덱스와 그리고 그 심각도에 대한 인덱스 값을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 테이블에는 요 frequency index와 severity index가 이렇게 마지막 컬럼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여기 워크샵에서는 헤이즈드와 같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드의 그럼 마지막 이제 워크샵 마지막 준비 단계인
위험도 매트릭스를 선정하고 이제 만족 기준을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스터디에서는 이제 4 곱하기 6 매트리스가 사용이 되었고 위험도가 9 이하인 경우에는 노란색 부분 요 이하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서 프리퀀시라고 하는 이제 위험 요소의 발생 가능성과 시베리티라고 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그 영향 정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제 아래의 테이블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인덱스의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인덱스 값이 1인 경우에는 뭐 시스템의 고장이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확률론적으로 바꿔보면 한 100만 년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로 미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프리퀀시 인덱스가 맥시멈인 6의 경우에는 이게 정의적인 부분으로 보면 1년에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빈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로 바꿔보면 이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베리티 인덱스, 그러니까 심각도 상태로 보시더라도 인덱스 값이 낮을수록 좋고 이제 높을수록 이제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덱스 값이 1인 경우에는 마이너라고 정의가 되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뭐 경상, 미미한 경상 정도를 이렇게 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선박이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이퀴프먼트 데미지, 그러니까 국부 손상 정도의 데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렇게 맥시멈인 그 인덱스 값이 4인 경우에는 캐테스트로픽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고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 명이 그 치명상을 입는, 그러니까 그 사상되는 그 정도 단계의 심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박의 경우에는 토탈 로스, 즉 전손에 이르는 심각도를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여기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요 숫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인덱스 4 값일 때는 10이지 않습니까? 요 10은 10명의 사상자가 뭐 발생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덱스 값이 3일 때는 1명, 그리고 2일 때는 0.1명, 그리고 1일 때는 0.01명. 0.1명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망하는 걸 1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10분의 1이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의 10분의 1이 불구 상태가 되는 걸 뭐 0.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바꿔 말하면 만약에 반신불구가 됐다. 그러면 0.5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워크시트, 해지드 워크샵 준비 과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과정과 준비 물들을 이제 기반으로 실제 전문가들이 3일간 워크샵을 통해서 이제 해당 선박의 위험도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워크샵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도 아주 간략하게 샘플로 한 케이스만 우리 같이 모의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조금 세팅을 하겠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여러 개를 사용하라는데 모니터 하나가 갑자기 죽어버려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버벅거리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본 헤지드 스터디를 수행하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제일 먼저 해당 준비물들이 이제 쉽게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놓아둬야 됩니다. 뭐 주로 이제 각 전문가들의 이제 책상 위에 이제 출력을 해놓고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 진행자, 그 헤지드 스터디 진행자인 퍼실리테이터가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워크시트를 화면에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첫 번째 로드부터 그 이제 수행 그 위험도 분석과 이제 평가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 케이스만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 이렇게 전체 그 운항 모드를 놓고 봤을 때 5개의 그 노드로 나눴음을 혹시 이제 기억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위험도 식별 및 분석을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로딩 노드에서 이제 호주에 접안을 했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번 함께 식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노드에 대한 이제 위험도 식별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상황으로는 배가 호주 입항을 하고 아직까지 이제 매니폴드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 화물을 이송을 하기 위해서 가장 사고가 발생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의심 없이 그 화물을 이제 연결하는 매니폴더 지역이라고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지드 구역이 이제 매니폴더, 화물 매니폴더다, 폴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먼저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매니폴더 지역에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이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 요소들을 연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매니폴더에 만약에 이제 그 레이아웃 해자드가 관계가 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연상을 해보고 뭐 없다면 그 다음 단계 이제 크라이오제닉 해자드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폴드의 경우에는 뭐 그 선박의 구조적인 뭐 문제나 에는 크게 관련이 없고 또 그리고 매니폴더 자체가 화물이 아직 이송 전 단계이기 때문에 급조온 해자도 아직까지는 발생을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뭐랄까요, 저인화점 그 가스에 의한 뭐 화재 폭발도 아직까지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의 뭐 노후화에 대한 오류라든지 아니면은 장비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아직까지는 뭐 그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들이 어떤 위험 요소를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식별을 했냐면 여기 휴먼 에러, 인적 그 뭐랄까 오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를 식별했습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노드를 우리 운항 모드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로딩을 하기 전에 실제로 그 일본항에서 우리가 화물을 양하를 하지 않습니까? 양하를 하고 나면 제가 앞서 파이프라인에 그 잔재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질소를 채운다, 그러니까 퍼징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작업인데 퍼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안에 수소가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이제 출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스가 남아있는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만약에 매니폴더의 그 플랜지를 열어버리게 되는 경우 그러면은 수소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는 그런 위험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 가이드 워드를 휴먼 에러라고 하는 휴먼 에러라고 하는 가이드 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위험 요소를 식별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러면 그 원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휴먼 에러고 어, 어,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퍼징이 제대로 잘 작업이 되지 않은 게 그 주요 원인이다. 그러면 여기 해자드는 아까 뭐였습니까? 이 그 매니폴드 안에 잔재 가스가 남아 있었다. 레지듀얼 가스가 잔재하고 있는 게 위험 요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무엇일까? 이제 요걸 다시 또 연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다시 가이드 워드로 이제 복귀를 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니폴드 안에 잔재 가스는 이미 항해를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액화 상태로 남아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조온의 뭐 해자드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프렌지를 열었을 때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인화점 특성에 의한 화재 폭발은 발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이드워드를 다시 FGH, Flammable Gas, 그러니까 리퀴드, 해자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그 가이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 플랜지가 열렸을 때 이제 가스가 이제 그 누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랄까 뜨거운 그 뭐랄까 그 뭐죠 온도가 뜨거운 곳이라든지 아니면 스파크 등에 의해서 점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재나 폭발 등으로도 이렇게 이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식별을 했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 선박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잠시만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LNG나 이렇게 가스 캐리어에 그 운항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다시 운항 모드를 돌아가 보면 우리가 그 화물을 언로딩하는 그 양화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가스 퍼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수소 가스를 파이프라인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질소를 불어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퍼징 작업이 다 끝이 나게 되면 선원이 그 가스 샘플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샘플링 포트를 통해서 실제로 수소 가스가 파이프라인 내에 다 제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그 퍼징 그 샘플링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가스가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전 조치로는 우리가 가스 샘플링을 한다는 거, 가스 샘플링을 수행한다는 거, 그게 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물을 적재하고 양화할 때는 선원들이 그 매뉴얼을 숙지를 하고 그 절차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뉴얼 자체가 하나의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세이프티 장치다. 그렇게 또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매뉴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본선의 세이프티 장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IGC 코드라든지 일반 뭐 솔라스 규정 베이스로 뭐 한번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그 화물을 작업을 하는 매니폴드 위치가 우리 코드상에서는 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그 위험 지역 내에서는 그 전기 설비라든지 장치들이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스가 그 뿜어져 나오게 되더라도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디스퍼션 되는 존 자체가 dangerous 존이다. 그래서 이제 방폭, explosion proof type이 이제 설치가 된다. 그게 하나의 그 뭐랄까요, 세이프티 장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화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본선에 그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들이 또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드라이 파우더라든지
뭐 포터블, 뭐 등등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또 화재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또 사람의 경우에는 그 화물 작업을 할 때 그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널 프로텍션, 기어 이렇게 이제 그 기존의 위험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 해지드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뭐랄까요, 그 조언으로 어떤 그 조언을 했냐면 실제로 여기 퍼징 작업이 기존에는 우리가 화물을 양화를 하고 난 뒤에 한 번만 이렇게 수행을 하도록 이제 가이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전문가들은 그러지 말고 주기적으로 선박이 항해 중인 이런 발라스트 보야지나 메이든 보야지일 때도 주기적으로 그 화물관에 샘플링을 해서 그 잔재 가스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하자는 걸 이 매뉴얼 상에 이제 기재하는 걸 추가적인 조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스트 샘플링, 이제 레귤러리 해야지. 이렇게 세이프티 그러니까 서제션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자드부터 식별부터 전체 세이프티 장치까지 우리가 하나의 케이스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전문가 그룹들이 이걸 베이스로 그러면 과연 사고의 빈도는 얼마나 될고 그리고 심각도는 얼마나 될지를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여기 이 테이블 그 리스크 매트릭스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전문가들은 여기 저 프리퀀시 이제 그 빈도에서도 가장 낮은 뭐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그 심각도에서도 마이너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미미하거나 그리고 재산 손실이 미미하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해자드 그 프리퀀시가 뭐 1, 그리고 시베리티 값도 1.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저희는 샘플로 한 가지만 해봤지만 이렇게 그 2박 3일, 뭐 3박 4일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브레인스토밍과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위험도가 식별이 되고 또 분석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첫 번째 노드가 끝이 나게 되면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리스크 워크시트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그 해지드 워크샵에서는 총 63개의 그 위험 요소가 식별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면 1번부터 63번까지 위험 요소들이 위험도 매트릭스 상에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노란색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이제 설계 개선 없이도 그대로 뭐 설계와 건조가 가능하다. 그렇게 안정도가 평가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본 교육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해지드 기법이라고 하는 그 선박 설계 초기 단계에 적용하는 위험도 분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예세로 살펴봤던 해지드 그 분석 결과를 기본 설계에 반영을 해서 안전도를 컨펌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상세 설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상세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뭐 주요 FMEA라든지 해작과 같은 조금 더 디테일한 위험도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잠시 우리가 샘플로 했던 그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저희가 방문을 할 기회가 있다면 방문을 해서 진짜 풀데이 아니면은 뭐 이틀 정도의 워크샵을 실제로 수행을 하면서 전체 과정을 한번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